네, 대통령의 권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랩 2050은 정책 공론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그 주요한 정책들을 럼버링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정책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효과, 그리고 혹시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서 공론화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의제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이 정책 이슈를 놓고 부딪히고 있는 지점은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생각이 옳아도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야당 측의 어떤 비판이 맞붙어 있는 지점인데요. 구체적으로 정책을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책으로서 이제 청와대 이전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고요. 당시에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을 추산을 했습니다. 당선인 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인수위 측으로부터 그 합동참모본부 합참 이전에 1,200억 원의 비용이 들 거다라고 하는 비용 추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림도 없다, 1조 원 이상이 들 거다라고 하면서 정부 시작도 전에 그 이전 비용으로, 이사 비용으로 쓸데없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국제정세가 발빠르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에 나서겠다, 미사일 발사에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당치 않은 안보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결국 진영 대결이 되게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앞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는 관례적인 절차조차도 늦어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만은 아니고 인사 문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어쨌든 3월 28일 날 두 사람은 만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서 예산이든 청와대 이전에 관련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 부분은 봉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몇 가지 좀 짚어볼 것들이 있는데요. 취임식에 맞춰서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자, 인수위의 권한만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취임식까지 이걸 준비해서 집행을 하려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 대통령직 인수법률 3조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51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수위가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소요 예산 496억 원 언급도 500억 원이 넘어가는 국가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 현행 법률 체제, 국가재정법에 관련한 조항들, 이런 부분들에 비춰볼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다, 편법이다, 또 이런 비판이 격가지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우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보수 쪽 언론들에서도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의 송평희 칼럼 3월 23일 날 나온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특히 안보와 같이 빈틈이 없어야 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려도 순서를 밟아야 한다. 용산 시대를 열려면 남태령의 수방사가 먼저 이전을 해야 하고, 또 이전 완료 후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을 해야 하고, 다시 그 이전 완료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될 때 국방부가 합참자료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그 다음에 시작돼야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그동안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계속 쓰여왔는지를 간략하게 언급을 해볼까요? 자, 고려시대 남경에 이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8년, 1426년에 창건된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밖 후원으로 불렸던 장소입니다.
이때부터 경무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무예를 연습하거나 과거 시험장 그리고 임금 스스로 농사를 짓는 칙령의 장소로 활용이 되기도 했죠. 자,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 관저,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그때 경무대로 이제 관저가 불리다가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들끓었던 때였죠. 경무대란 말 자체가 어떤 독재를 상징화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아주 거셌고, 그래서 청와대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청와대 또한 똑같은 어떤 경무대와 같은 운명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자, 청와대의 지금 현재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찍어놓은 부분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이 청와대 본관이 되겠죠. 자, 대통령이 주무시는 곳이 관저. 관저에서 본관까지 도보로 5에서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거리이고요. 도로상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한 도로를 통해서는 차량으로 1, 2분 정도 이동하면 집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무실 아래쪽으로 위민 1, 2, 3관 이런 식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청와대 본관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요. 그 대통령 집무실 같은 층에는 비서실장 등이 머물고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구조인 것을 아까도 확인을 했죠. 백악관 웨스트윙 구조는 이와 같은데, 우리와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논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분명한 이상 이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안보 우려, 안보 공백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질 없는 어떤 점검과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저는 당선인께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제왕적 대통령계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장소가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밑에, 그런 어떤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 스스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이제는 정말로 끝문에 다다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용산으로 가게 되는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협치 문제를 일단 뒤로 하고 앞으로 이제 낡은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어떤 그동안 개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공론화가 되어 왔었으나 매번 말뿐이었던 그런 과정으로 지나왔었죠. 청와대 이전도 매번 하겠다라고 하다가 무산됐던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과 같은 새로운 그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들도 과제로 부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운영 차원에서 보면 이번 첫 갈등은 당선인 스스로 소수 정부의 한계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더 크게 여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72석을 가진 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 협치의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어떤 관건, 레버리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모두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첫 정책 의제로 선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랩 2050은 정책 의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이 정책 의제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